5년 동안 똥오줌까지 받아가며 간병한 남편이요. 사실 처음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날 도와주겠다던 사람까지 전부 날 속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5년 동안 식물인간인 척한 남편, 그리고 또 한 번의 배신에 대한 사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는 과연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는 걸까?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기 전부터 나는 늘 냄새로 아침을 맞았다. 희뿌연 새벽빛보다 먼저 스며드는 건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는 축축한 첫 냄새였다. 몸을 일으키자 침대가 낮게 끼익 소리를 냈다. 5년 동안 내 하루는 이 소리로 시작됐다. 침대 옆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맞춰둔 전동 침대 위에는 남자가 누워 있었다. 박도윤. 나의 남편이자 5년째 이 집 거실 한가운데에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시간 같은 사람. 그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는 마치 병원 모형 전시실의 노인 인체 모형처럼 보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쥐고 그의 팔을 들어 올렸다. 언젠가 나를 번쩍 안아 올리던 그 팔은 이제 내 손에 이끌려 겨우 움직일 뿐이었다. 관절마다 굳어있는 근육이 허공에서 조금 떨렸다가 다시 침대 위로 툭 떨어졌다. 도윤 씨, 나왔어요.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말을 붙였다. 어제는 학원 애들이 시험 망쳤다고 죄다 울고불고 난리였어. 당신 있으면 또 뭐라고 한마디 했겠지? 인생 시험이 그거 하나냐 하고 대답은 없었다. 늘 그렇듯 텅 빈 우물에 돌을 던지는 기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깊고 축축한 침묵. 나는 그의 손가락 사이를 정성스레 닦다가 잠시 멈춰 섰다. 창밖으로 시선이 갔다. 계절은 이미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벚꽃이 피고 지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낙엽이 아스팔트 위로 쌓였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다. 교통사고,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라는 의사의 말. 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잠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오늘도 똑같네. 내가 중얼거리자 내 목소리가 이 작은 거실에 허공처럼 떠돌았다. 원장님, 이거요. 피아노 학원 겸 작은 음악 교습소를 같이 보는 아르바이트 강사가 우편물을 내밀었다. 봉투 위 붉은 글씨가 눈에 먼저 들어왔다. 월세, 관리비, 연체료, 그리고 매달 어김없이 날아드는 요양병원 비용 청구서.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악보 사이로 끼워둔 카드 명세서들이 떠올랐다. 한 장 한 장이 내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산처럼 쌓여가는 기분이었다. 친구 민정이는 나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다. 서진아, 너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을 거야? 그 말 속엔 걱정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 인생. 그 단어가 참 멀게 느껴졌다. 도윤이 없는 내 인생이라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노래에서 반주를 떼어버린 것처럼 텅 빈 공기만 남을 것 같아서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곧 일어날 거야. 도윤 씨. 분명. 사실 그건 민정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걸어두는 주문 같은 거였다. 희망을 팔아야 나도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원 불을 끄려던 순간이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다. 화면에 뜬 두 글자. 요양병원. 숨이 턱 막혔다. 혹시, 설마, 제발, 그 최악의 순간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했다. 손이 떨려 통화 버튼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여보세요? 한서진 보호자님이시죠? 지금 빨리 오셔야겠어요. 남편분이. 뒷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악보도, 가방도, 불도 아무것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뛰쳐나왔다. 병실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언제나 허공 어딘가를 향해 멍하니 뜨여있던 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정확히 나를 보고 있었다. 도윤 씨. 입술이 굳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시야를 일그러뜨렸다. 5년. 숫자로는 간단한 그 시간이
내 안에서는 1825개의 밤과 새벽으로 쌓여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늘 차갑기만 하던 손에서 분명히 온기가 느껴졌다. 나 보여요? 도윤 씨, 내 목소리 들려요? 목이 말라 쇳소리가 났다. 나는 울면서 웃었다. 기적은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이 난다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나는 서둘러 결론부터 내려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아주 힘겹게 열렸다. 저기요. 낮게 긁히는 목소리. 5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해리성 기억상실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상하게도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TV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대사처럼 들렸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차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돌아올 수도 있지만 장담은 못 드려요. 나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깨어난 것만으로도 큰 기적입니다. 보호자님. 기적. 그 단어가 기쁨이 아니라 묵직한 무게처럼 내려앉았다.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 학원 차리고, 싸우고, 화해하고, 같이 웃던 그 모든 시간이 내게만 남아있고 그에게는 통째로 비어있는 공백이 되었다. 진료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병실 창가에 앉아 낯선 세상을 구경하는 아이처럼 두리번거리는 그의 눈을 보고 있자니 나는 다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 내 옆에 돌아왔잖아. 기억 따위 없어도 다시 만들면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 이번엔 내가 먼저 그의 세상이 되어주면 되는 거라고. 나는 나에게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다. 5년을 버텼는데 앞으로라고 못 버틸까. 나는 그날 그렇게 부서진 희망의 조각들을 한 번 더 쓸어 모으기로 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도윤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 휠체어 바퀴가 현관 문턱을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 안 공기가 낯설었다. 분명 내가 매일 닦고 정리한 공간인데도 어딘가 주인이 없는 집 특유의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기억나요? 그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흰 벽, 오래된 소파, 피아노, 책장, 그리고 거실 벽을 가득 채운 웨딩 사진. 5년 전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나. 그 옆에서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는 그 사진 속 남자와 휠체어에 앉아 무표정하게 그 사진을 바라보는 지금의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기억은 잘. 그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억지로 두 손을 모으고 웃었다. 괜찮아요. 앞으로 여기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우리. 그 말은 나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주문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 턴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인 CD 한 장을 올렸다. 쨍 하고 바늘이 내려앉는 소리 뒤로 낡은 팝송 한 곡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 술에 취해 다리 위에서 같이 부르던 노래. 결혼한 후 주말 아침이면 늘 틀어놓고 부엌에서 엉성하게 춤을 추던 그 노래. 이 노래 당신 참 좋아했었는데. 나는 그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가 좋아하던 감자 수프를 끓여주고 우리 여행 사진이 담긴 앨범을 펴서 보여주고 기억이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별별 걸 다 해봤지만 그의 반응은 늘 똑같았다. 고맙습니다. 신세만 지내요. 정중한 말투, 예의 바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네는 말 같은. 나는 그가 쌓아올린 투명한 벽 앞에서 자꾸만 길을 잃는 기분이었다. 학원을 마냥 비워둘 수는 없었다. 레슨비가 이 집의 유일한 현금줄이었으니까. 고심 끝에 나는 재활 전문 간병인을 들이기로 했다. 최미란 씨요? 복지센터에서 가장 경력 많으시고 후기도 좋으세요. 센터 직원이 추천해준 이름. 며칠 뒤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는 여자가 그 최미란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정갈한 셔츠, 빠른 말투.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제가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요. 환자분 상태는 제가 잘 봤으니까 재활 운동 스케줄도 다시 짜볼게요. 말하는 태도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안심이 되면서도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슬며시 올라왔다. 그녀가 도윤의 팔을 들어 올릴 때, 침대를 정리할 때, 살갑게 농담을 던지며 웃을 때마다 마치 내 자리를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나는 그게 그냥 내 예민함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질투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어느 늦은 오후였다. 도윤 씨, 물 좀 드실래요? 나는 부엌에서 컵을 꺼내려다 멈췄다. 남편이 손에 들고 있는 컵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 컵, 수많은 머그컵들 중에서도 유독 그가 아꼈던 컵, 손잡이 안쪽에 작은 이가 나 있어 나조차도 인식해야 조심해서 쓰던 컵. 그 컵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손에 잡혀서요. 나는 그의 표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익숙한 컵이었다. 모양도, 무게감도, 손에 닿는 느낌도. 정말 우연일까? 그날 이후 비슷한 순간들이 몇 번 더 있었다. 처음 와보는 것처럼 말하던 집에서 정확하게 침실불 스위치를 찾아내고 늘 앉던 소파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고 그가 즐겨 마시던 커피 브랜드를 고민도 없이 집어들었다. 내가 물을 때마다 그는 말했다.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우연인가 봐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을 그저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는 신호라고 믿고 싶었다. 믿고 싶어서 외면했다. 모든 게 부서진 밤은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그날 학원에서 나오는 길, 나는 중요한 계약서를 책상 서랍에 두고 나온 걸 뒤늦게 떠올렸다.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 몸은 피곤했지만 내일 오전까지 필요한 서류였다. 오늘 안에 가지고 가자. 나는 다시 걸음을 돌려 학원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서류를 챙기고 나오니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져 있었다. 집 앞 골목은 고요했다. 도어락을 누르는 내 손가락 끝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삑 하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정적을 가른다. 모두 잠들었겠지. 나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여 복도를 걸었다. 그때였다. 살짝 열어둔 남편 방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화장실에 가려고 깨었나? 가까이 다가가자 불빛과 함께 낮게 섞인 말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TV 소리인가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다. 여자 목소리. 그리고 남자 목소리. 최밀한. 그리고 연기 그만하고 싶은데 진짜. 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그 순간 내 심장이 누군가에게 움켜쥐어진 것처럼 꽉 조여들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들어왔던 힘없는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또렷하고 묵직하고 단단한 내가 사랑했던 사고 이전의 그 목소리였다. 조금만 더. 보험금도 들어왔잖아. 이제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랑 학원까지 정리되면 끝이야. 미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 섞인 건 연민도 사명감도 아니었다. 차갑고 미끄러운 욕망의 질감이었다. 문 밖에 서 있던 나는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서 있었다. 연기, 보험금, 그 여자. 단어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내 가슴팍에 그대로 박혀버렸다. 5년. 내가 그의 몸을 뒤집어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피부를 닦고 밤마다 손을 잡고 일어나 달라고 울어가며 기도하던 그 시간 동안 그는 깨어 있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듣고 내 울음을, 내 희망을, 내 사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기만하고 있었다. 어떻게 현관까지 나왔는지 기억이 없다. 나는 골목길 벽에 기대 서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무 차가워서, 너무 깊어서 머릿속에서 지난 5년이 쏟아져 나왔다. 응급실을 뛰놀던 그날, 의사의 말에 바닥으로 꺼져 내려가던 밤, 그의 마른 손을 잡고 기적을 구하던 새벽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나의 얼굴. 그는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비웃고 있었을까? 내 사랑을, 내 헌신을, 내 삶을 값을 매길 수 있는 재산 목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을까? 찬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내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끓어오르던 뜨거운 절망이 서서히 식어내려 단단한 얼음처럼 굳어가는 느낌이었다. 이제 더 이상 우는 아내는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방에 섰다. 오늘은 북엇국 끓였어요. 속 좀 풀리라고. 나는 밝게 말했다. 재활 운동을 마치고 거실로 나온 도윤과 미라는 늘 그렇듯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다. 사모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세요. 여보, 오늘은 좀 덜 피곤하네. 눈치껏, 적당히. 그들은 평소와 똑같이 연기했다. 나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당신 좋아하던 셔츠 꺼내놨어요. 나는 도윤이 사고 나기 전 즐겨 입던 셔츠를 다려 내밀었다. 정갈하게, 주름 하나 없이. 이거 내가 좋아했었나요? 그가 묻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우리 첫 여행 때도 이거 입고 갔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죄책감인지 놀람인지 불편함인지 모를 감정이 그려졌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상냥하게 웃었다. 이제부터 나의 무대는 이 집이고 나의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아내다. 그들이 내 연기에 안심하고 방심하고 입을 더 많이 열수록 나는 그들의 무덤을 더 깊이, 더 정교하게 파내려갈 것이다. 카메라는 생각보다 설치하기 쉬웠다. 내가 고른 건 액자처럼 생긴 소형 디지털 카메라와 방향제 모양의 녹음기였다. 나는 집안 곳곳에 그것들을 배치했다. 이거 뭐예요? 미란이 물었다. 아, 도윤 씨 기억 되찾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우리 추억들 사진이랑 영상 모아놓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려고요. 익숙한 걸 많이 봐야 기억이 빨리 돌아온다잖아요. 그 말에 둘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도와주기까지 했다. 추억이라 쓰인 장치가 나중에 그들의 발목을 칭칭감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그 다음으로 내가 한 일은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다. 도윤의 옛 동업자 이찬혁. 스타트업을 함께 시작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윤이 모든 자금을 빼돌리면서 회사가 파산했다는 얘기를 나는 예전에 잠깐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 도윤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 사업이 그렇지 뭐. 감정상에서 나갈 사람이면 애초에 같이 했으면 안 되는 거였어. 나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다. 내가 몰랐던 건 그 사건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었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그를 만났을 때 찬혁은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을 하고 나를 마주했다. 지금은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거실, 밤 문틈, 미란의 목소리,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 연기 그만하고 싶은데 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보험금도 받았잖아. 그 여자 재산까지 다 우리 손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찬혁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자식, 여전하군요. 낮게 내뱉은 말 속엔 오래된 분노가 다시 불붙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쉰 뒤 의자의 등을 기댔다. 얼마나 알고 싶으십니까? 그 인간이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전부요. 내 대답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다. 그리고 그걸로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묘한 동맹 관계가 되었다. 나는 집 안에서 증거를 모았고 찬혁은 도윤과 최미란의 금융거래, 보험 내역, 과거 행적을 파헤쳤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사고 직전 도윤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 상품들로 갈아타고 있었다.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정리해 둔 상태였고 일부는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다. 견적이 나왔다. 5년 동안 내가 헌신한 시간의 가치는 그들에게는 보험금 재산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다시 믿는 법을 아주 빠른 속도로 잊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아니 어쩌면 필연적으로 찬혁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다. 아, 죄송해요. 손님이 갑자기 와서. 그가 급히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시선이 스쳤던 파일 이름, 메일 제목, 간략히 적힌 메모. 한서진 명의 학원,
추후 양도 가능성, 보험사 협상 시 보호자 책임 비율, 배상금 구조 재조정. 그제야 나는 처음부터 이상했던 몇 가지가 떠올랐다. 그는 내게 종종 말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면 오히려 보상받을 수도 있겠죠. 학원도 나중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얽힌 데서 떠나는 편이 깔끔해요. 처음엔 그저 나를 위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말들은 전부 다른 얼굴을 하고 떠올랐다. 이 사람도 나를 이용하려 하는 건 아닐까. 또 다른 도윤일 뿐이라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음 만남에도 정확히 같은 자리,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찬혁이 노트북을 펴고 새로 찾은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서진 씨, 이렇게 가면 우리 둘 다 이득이에요. 도윤이도 무너뜨리고 최미란도 보내고 보험사하고 협상도 우리가 가져가고 학원은 제가 새 법인을 세우는 걸로 하고 서진 씨는 지분으로 가져가면 되고요. 명예 문제는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믿을 사람 서로밖에 없잖아요. 그쵸?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웃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웃었다. 입가로, 눈가로. 그래요. 이제 남은 건 우리뿐이죠. 내 심장 깊숙한 곳에서는 단단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느낀 날, 나는 마지막 무대를 열 준비를 했다. 도윤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비워요. 당신 기억 돌아오기 기념 파티하자.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닌데. 그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자 나는 일부러 크게 웃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 기념 파티라도. 어차피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주인공인 날이야. 그 말 속에 숨은 의도를 그는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던 스테이크를 굽고 최고급 와인 한 병을 열고 미란에게는 두툼한 봉투에 돈을 넣어 건넸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아이고, 사모님.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감동인지, 만족인지, 탐욕인지. 나는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식탁 위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렸다. 와인잔에 붉은 액체가 출렁였다.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다 싶을 때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기억에 도움이 될 만한 거 하나 준비했어요. 도윤과 미란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거실 대형 TV에 USB를 꽂는데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 화면에는 처음에 우리 결혼식 비디오가 나왔다. 하얀 드레스, 꽃길, 축가, 웃음, 눈물. 도윤의 얼굴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미란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몇 초 뒤 화면이 전환됐다. 남편 방. 문틈으로 찍힌 영상. 조명이 거의 꺼진 침대 옆.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있었다. 연기 그만하고 싶은데 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보험금도 받았잖아. 그 여자 재산까지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렸다. 미란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다. 도윤의 손이 와인 잔을 쥔 채 멈췄다. 이게 뭐야?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소파 옆에 서서 와인 잔을 들었다. 당신들 연극이요. 조용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5년짜리 장기 공연. 관객은 나 혼자였지만 영상은 계속됐다. 각 방에 숨겨둔 카메라와 녹음기에 담긴 그들의 대화, 그들의 계획. 내가 잠든 줄 알고 내뱉던 조롱과 계산들.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거실 한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과 신분증을 꺼내 든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박도윤 씨, 최미란 씨. 보험 사기 및 횡령, 공모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놀란 눈으로 나와 수사관들을 번갈아 보던 도윤이 마침내 나에게 소리쳤다. 서진,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웃었다. 정말로 마음 편하게 웃었다. 축하해. 당신들의 완벽했던 연극. 와인 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라서.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조서는 길었다. 5년의 시간만큼이나. 보호자께서도 일부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닌지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준비해 둔 폴더를 밀어 올렸다. 이 자료들 전부 제가 직접 모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USB를 꺼내 올렸다. 이건 이찬혁 씨와의 대화 내용이에요. 제 명의를 이용해서 합의금을 조정해보자는 제안도 같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도윤 씨의 예통업자 말씀이시죠? 예, 그 사람은 편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제 남편을 미워하던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저도 이용하려 했고요. 그래서 같이 넘기신 겁니까? 네.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얼마나 더 속였는지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서요. 그냥 모두 제 삶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수사관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나는 집을 정리했다.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침대는 수거해갔고 벽 가득 걸려 있던 사진들은 전부 떼어내 상자에 넣었다. 학원도 정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 진짜 가요? 우리 또 만날 수 있죠? 나는 웃었다. 이번에도 거짓말 말고 진짜로. 응. 선생님이 먼저 더 많이 배워서 올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재밌게 가르쳐 줄게. 악보를 정리해 작은 롤업 피아노 하나만 챙겼다. 어디서든 펼치면 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캐리어는 하나뿐이었다. 어디로 갈지는 끝까지 정하지 않았다. 표를 끊으며 나는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걸 해본 사람처럼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니 내가 살던 도시가 점처럼 작아지고 있었다. 그 위로 희끄무레한 구름층 사이로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보호자도 아니고 누구의 피해자도 아닌 그냥 한서진으로서의 삶이 어디선가 시작되고 있을 것 같았다. 플라스틱 트레이 위에 승무원이 조용히 물어왔다.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물 주세요. 이제 한동안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걸 마시고 싶었다. 내 삶도 이제는 그런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고 모든 걸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계산적으로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이 사연 속 주인공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새 인생을 선택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하셨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사연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